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만큼 검찰 조사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네.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우리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비극적인 일을 저희가 지금 오늘 겪고 있습니다.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피의자가 네.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이고 실제로 평범한 그런 그 피의자의 경우에 혐의 사실이 13가지가 된다. 게다가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조사가 하루에 끝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혐의, 중대한 범죄,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범죄가 들어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입니다. 네. 만약에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수하였다. 네. 또는 제3자 뇌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확정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형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형법상의 그런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이 경우에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따라서 혐의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과 더해서 이렇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 중환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서 오늘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것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의 무거움도 굉장히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출석하기 앞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때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에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그친 게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아마 큰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헌재 결정 이후에 또 퇴거를 청와대에서 하시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퇴거하는 날 짤막하게 이 모든 걸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예. 그리고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는 감사 인사 정도 했고 그 헌재 결정에 대한 어떤 승복의 여부 또 이 국격의 추락 또 국정 공백, 국론 분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진솔한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런 말씀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했지만 예. 오늘 포토라인에서 서셔서 하신 말씀은 모든 피의자들이 포토라인 쓸 때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이죠. 국민께 송구스럽다. 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한 어떤 그런 사과의 진정한 이런 모습 예.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그 취지는 사실은 본인은 아직도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 수사 또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그걸로 읽히지만 어찌됐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51.6% 지지했던 국민들 또 그 대통령이 잘 국정 운영하기를 바랬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참담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했다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예상했던 답변들보다는 조금 더 좀 너무 정제돼 있는 너무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전해지는 메시지가 이렇게 울림이 크진 않았다라는 입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검찰 청사 앞에서 그 많은 취재진들과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조사실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기가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동 자택에서 나올 때 좀 일종의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어제 손범구 변호사 측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시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아무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두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네. 기대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 피의자는 피의자죠. 피의자 신문으로 네. 이제 소환됐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지 국기문란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뭐 어쨌든 국민 통합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차, 2차, 3차 세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네. 1차, 2차 담화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1차 담화 때는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담화 때는 이제 정부의 공직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죠 그때도. 네. 그래서 이번엔 그것보다는 좀 한층 좀 진일보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른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저 앞에서 이른바 뭐 사저 정치란 말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강성 친박 단체들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집회도 있었고 하다 네. 보니까 글쎄 뭐 국론 분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비쳤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뭐 피의자로서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말씀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경직돼 있을 거고. 네. 그래도 뭔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메시지는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고, 아까 말씀처럼 또 어제 그런 부분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단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의식한 것 같아요. 과거 지난번에 사조에 들어왔을 때처럼 또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네.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사법 처리 차원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또뭐 승복이나 이런 것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 또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기대는 못 미치는 것만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검찰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조사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는 뭐 피의자라고 호칭을 하는데 네.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 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우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진술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혐의를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 신병 처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뭐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질문 사항, 피의자 신문 사항을 준비를 했고 네. 또 분량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그 피의자 신문을 일단 그 쭉 진행하는 그런 정도 그냥 읽고 지나가고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이거를 순조로운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만약 뭐 준비한 거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걸 순조로운 진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로 충분히 끝날 수 있어 보입니다만 네. 검찰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 또는 기소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그런 그 법조항을 적용해서 이제 의율 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오늘의 그 이 피의자 신문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면 그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조사가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이 않겠습니까?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심도 있는 그런 그 조사라기보다는 네. 이미 검찰은 상당 부분 오늘은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혐의가 13가지고 또한 중한 범죄도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역시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방대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다. 또 이미 절반 가까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길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는 최초에 한번 물어봅니다. 처음에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느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최초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개개의 그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신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답변을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등등의 짧게 대답을 해야만 사실 지금까지 이 정도 시간에 절반이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그 호칭 관련해서 이게 오늘 그 조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틀린 건 아닌데 오늘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형소법 241조에도 피의자 신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후속 조항들이 자세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로 오늘 그 검찰에 나왔고 네. 또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검사 등이 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건 아니면 그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건 아니면은 인정을 하든 아니면 그 아예 처음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건 자유거든요. 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런 그 선택을 하든지 간에 네. 결국 검사 입장에서는 오늘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할 것이고 만약 기소를 한다면은 유죄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증거로 제출이 될 텐데요. 오늘은 사실 전체적인 형사 절차로 본다면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굉장히 후반부입니다만 파면까지 됐으니까 형사 절차에서는 초반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가 하면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저마다 이제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네, 먼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소환에서 한 얘기 그게 지나치게 좀 형식적이 아니야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진보 진영 정당에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본 입장은 이거죠. 이미 이제 뭐 정치적으로 헌재에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파면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형사 사건으로서 이것이 유무죄가 있느냐, 유죄와 무죄 여부를 따지는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헌재는 어떤 형사법상의 유죄 무죄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따졌던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이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겁니다 아마. 예.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수사받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서 동정 여론이 생겨서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층의 결집.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이 주자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뭐 좀 미미한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보수층이 다시 좀 이렇게 회생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예상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이 이제 헌정 사상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계속 예.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좀 진보 진영의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네. 보수의 결집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 이른바 이제 그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이렇게 판세가 바뀌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바뀌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받는 과정과 관련해서 네. 이 각 당의 입장은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은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수사가 그 좀 오늘로 진실이 가려지는 그 규명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니만큼 애우와 안전에 신경 써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나머지 정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출두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수사 결과 뭐 언제까지 수사가 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자정전으로 끝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일쯤 검찰이 어떤 아마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 기존에 말씀해 하셨던 맥락에서 부인을 했을 걸로 봐요. 지금 뭐 자막에 나왔지만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변을 잘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은 하지만 네. 뭐 모른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 예컨대 KD 코퍼레이션 그 흡착제 만드는 회사 네. 현대차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건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 그리고 뭐 좋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의로 한 거라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모 관계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문이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검찰이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 브리핑을 할 텐데 대체로 본인이 받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본인은 부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정치권에서는 계속 아마 일종의 이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것들이 경선 전국,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법리적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한홍재 형사팔부장 검사가 아침에 9시 35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네. 한 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일기 특별수사본부에서부터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재단 출연금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담당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13가지 혐의 중에서 이 두 개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전체 수사의 절반 정도 왔다 하면 그만큼 뇌물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뇌물 관련된 혐의가 법정형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지금 법리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타 그 다른 범죄도 물론 중요하죠. 뭐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무원들의 그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등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또한 그 문건 유출도 이제 그 당연히 문건 유출만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죄가 상대적으로 참 왜소해 보일 정도로 뇌물죄는 정말 더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론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이 뇌물죄 관련해서 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그 피의자 신문 사항을 구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공세적인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용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네.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은 이제 최순실 씨가 첫 번째 그 형사 재판을 받는 그 공판 기일에 직접 했습니다. 그게 네. 바로 그 한 부장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보다 지금은 증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결국은 자백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요.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신문이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서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든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그 심도 깊은 질문, 네. 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경과가 신문 경과가 이렇게 절반이 넘어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기인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물증을 확보한다는 차원보다는 이 기존의 어떤 지금까지의 수사의 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수사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를 좀 간단하게 물어가는 네. 그 정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이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또는 뭐 재판에서도 이제 그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첫 번째로는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된 상태에서 정말 그 나름의 파악된 그런 사실관계를 쭉 적은 다음에 그거를 나열한 다음에 정말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A가 B에게 C라는 일을 했습니다. 네.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음에 A가 B에게 C라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D가 합류했습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맞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했다가는 하루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짐작하건대 아마도 그런 후자의 방법, 즉 검찰에서 그동안 여러 검찰 1기 특수본과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자료를 전체를 종합해서 만든 그런 나름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를
결국은 재구성해서 질문 형태로 피의자 신문 사항 형태로 구성한 다음에 이거를 물어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게 대답할 필요 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그 수첩이 56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세히 적혀 있고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37건이 새로 나와서 네. 저기랬고 특검에서는 뭐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지만 지금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도 불렀고 네. 예, 롯데 관계자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K와 롯데도 이 뇌물 공여 혐의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조사를 했단 말이죠. 네. 이런 맥락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증언,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오늘 대통령을 신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예.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 확인을 해가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신문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좀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오면요. 저희가 앞서 각 당의 좀 반응을 살펴봤었는데요. 친박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는 사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조에 많이 이제 모습을 나타났었는데 예, 오늘은 모습을 좀 드러낼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뜻밖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사저 앞에서 여러 좀 혼란스러운 모습도 좀 보였고 또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그 친박 집회에서 좀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소환되는 날에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여론의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그리고 여론에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작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조사를 마치고 뭐 일단 검찰에서도 귀가를 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네.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네. 조사를 마치고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때쯤에는 뭐 좀 나와 계실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안 친박 정치인들 특히 청와대에서 퇴거할 때 8분의 의원이 그 삼성동 자택 앞에 갔는데 뭐 그분들을 비롯한 다른 친박 의원들이 저는 그 뭐 삼성동 자택 앞에 나타날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뭐 좀 안 좋게 비칠 가능성이 크고 자택 정치를 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며칠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자숙하는 모습을 뭐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안에서 삼성동 자택 안에서 뭘 하셨는지 몰라도 변호인들만 좀 만났고 처음에 퇴거하고 난 직후에 정치인 몇 분이 들어갔지만 어떤 정치적인 행보는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친박 정치인들이 자꾸 자택을 드나들면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나 또 본인들에게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삼성동 자택 앞에 나타나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가요. 지난번에 그 탄핵 인용된 이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승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네. 여론조사입니다만. 예. 근데 지금 친박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의 행태에서는 꼭 뭐 불복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승복이에요. 불복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들이 불복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 일반에게는.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당론에도 위배되고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작동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신문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모는 부분은요. 조사 결과 자체도 있지만 구속이냐 아니냐가 좀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구속 수사가 원칙은 아닙니다. 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구속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구속 자체가 처벌이 아니죠. 수사를 함에 있어서 또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그런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면되었다고 해서 현재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고 또 구속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개로 냉정히 봐야 되는데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요. 그게 또 법 앞에 평등한 그런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 법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구속 사유가 현재 존재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건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 몇 가지에 적어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죄 사실의 소명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가장 중한 범죄 혐의로 지금 일컬어지는 그 뇌물 관련 뇌물소수죄를 보더라도 예.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뇌물을 공여한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범죄 사실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역시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주나 주거 부정인데 이거는 뭐 인정이 안 될 테고요. 예. 그렇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 그 혐의 사실을 계속 강하게 부인을 해왔고요. 오늘까지도 전면 부인을 한다면 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이 될 테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 바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이 법정형만 보더라도 지금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1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범죄까지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법적으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과연 검찰이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만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인의 그런 판단 영역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가족들이 뇌물 받은 그 혐의로 포괄적 뇌물 혐의로 네.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3주가량 주변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네. 그러는 과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런 고민을 제가 보기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대선 전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영장 청구할지가 주목이 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한번 하고 나서 좀 시간 말미를 두고 다시 소환해서 수사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그 의지가 강했던 측면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이번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그 3명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좀 다른 경우가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바로 눈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부분을 뭐 검찰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가 관심이 가는 이슈이긴 한데 과연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까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될까? 그리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상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을 계속 더 뭐 뒤로 끌고 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신중하게 가더라도 그런 사이에 대선 전국은 점점 더 대선 열차 시계는 빨리 돌아가게 될 텐데 이 부분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전국과 연관을 시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 고려가 뭐 전혀 작동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좀 빨리 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검찰이 의외로 빨리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 수사를 점점 늦추게 된다면 대선이 가까워올 것이고 대선 일정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이러한 수사나 이런 조사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건데
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구속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에요. 일단 소환까지 됐으니까. 네. 구속영장을 일단 1차적으로 검찰이 청구할지 안 할지도 일단 관심이고 네. 그 다음 단계긴 합니다만 법원이 과연 만약에 청구된다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할 것인가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가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뭐 정치 그리고 선거고 대선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검찰이나 법원은 특히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보수의 결집도 가능한 변수이기도 하고 네. 반대로 오히려 지금 뭐 야권에게 좀 유리하게 돼 있는 이러한 지형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양면성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상황이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자꾸 고려하고 이것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따지기 시작한다면요. 검찰 스스로가 완전히 이제 이번에는 신뢰를 더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물론 이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만약에 신뢰의 상실이 있었다면 검찰이 국민의 네. 신뢰를 저버린 면이 있었다면은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너무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그야말로 언론적인 얘기고 너무 당위적인 얘기 같긴 한데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까 손 변호사 말씀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사유가 되면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고 네.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지 이걸 너무 정치적 고려하고 대선 임박했다라고 해서 한다면요. 나중에 오히려 검찰이 정말 설당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뭐 김수상 검찰총장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법과 네.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너무 이걸 따지게 되고 검찰이 정치적 고려하고 뭐 기존의 여야 정치권, 구여야 정치권의 눈치 살피 이렇게 된다면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민과 법과 원칙만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검찰이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3주가량 이렇게 끌면서 이 장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번 주말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이 내려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신문에 응하느냐 그리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거는 내일쯤 알려지겠죠.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만약에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가 있고 특히 야권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또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구속 관련해서 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전문가님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지금 그 특검법에 따르면요. 특별검사가 기소한 그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1심 판결이 3개월 내에 선고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또 항소하더라도 2심도 2개월, 또 3심도 2개월 내에 선고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훈시 규정이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속한 그런 재판을 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지목되어서 기소된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죠. 게다가 최순실 씨 등도 기존에 그 검찰도 기소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결국 특별검사가 또 추가로 기소한 그런 재판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도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곧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인지 또는 구속해서 수사를 더 나갈 것인지 그렇게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 결정 안 한다는 것은 수사도 지금 뭐 끝까지 기소 여부도 결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 결정은 그 가장 바로 다음 단계 이제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구속 여부이기 때문에 네. 신속한 그런 검찰의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